이깟 종이 쪼가리 좀 받쳤다고 유세야? 임복자 씨, 그 종이 쪼가리 가격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깟 종이 쪼가리 좀 밟았다고 유세야? 임복자 씨, 그 종이 쪼가리 가격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지수가 손가락을 튕기자 대형 스크린에 띄워지는 낙찰가 5억 증명서. 3년 전 재벌가인 줄 알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온통 껍데기뿐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식당의 주인인 줄만 알았던 사돈이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킹메이커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대화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방금 당신 아들 회사 저희 엄마가 인수했습니다. 한도건설 당장 부도 처리해. 무지함이 부른 가장 비참한 환갑잔치. 비열한 사기꾼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31살 하윤서는 앞치마를 질러맨 채 시댁 거실 한복판에서 커다란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 위로 땀방울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소매로 얼른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59살 시어머니 임복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잡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잔뜩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미련하니? 낮 1시에 이불을 개고 있으면 먼지는 언제 다 가라앉는다고 그러는 거야? 식당 집딸이라 그런지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까먹는구나. 복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찔렀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부터 지겹도록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친정이 지방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라고 속이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윤서의 어머니 56살 신지수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킹메이커를 이끄는 거물이었지만 윤서는 그 화려한 배경이 오히려 독이 될까봐 숨겼습니다. 진심으로 남편 구진상을 사랑했고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얼른 치우고 점심 차려드릴게요. 됐어. 내가 차려주는 그 텁텁한 된장찌개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나저나 내일 모레가 내 친정엄마 생일이라며 뭐 대단한 잔치라도 한다니? 복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윤서의 손끝이 잠시 파르르 떨렸습니다. 모레는 엄마 신지수의 5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윤서는 엄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밥 한 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 모레 하루만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윤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복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서 밥 한 끼 먹는데 내가 굳이 가야 하니? 너 없으면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하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너는 이제 우리 구씨 집안 사람이지 그 집 식구 아니야. 어디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친정 나들이를 입에 올려? 복자는 들고 있던 잡지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윤서의 어깨가 움찔 놀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34살 남편 구진상이 들어왔습니다. 건설사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요즘 부쩍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왔어. 엄마, 무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진상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윤서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구원 요청을 하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상 씨, 모레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요. 하루만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나 진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타이매듭을 거칠게 풀며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윤서야, 너 지금 우리 회사 상황 몰라서 그래? 지금 브릿지론 자금이 안 돌아서 현장이 멈추게 생겼어.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집에서 엄마 잘 보필하고 기분 맞춰드려야지. 무슨 하루를 통째로 비워? 하지만 진상 씨, 엄마 생신이잖아요. 1년에 한 번뿐인데. 1년에 한 번인 게 너희 엄마 생일 뿐이야? 우리 엄마 환갑은 일주일 뒤야. 그 큰 잔치 앞두고 내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그냥 전화나 한 통 드려. 진상은 윤서의 시선을 외면한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서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남편을 시어머니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자는 승전보라도 울리는 듯 기세등등하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윤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뒷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 생신 선물로 준비한 작은 액자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신진 작가의 그림이었지만 사실은 지수가 후원하는 유망주가 그린 작품으로 경매가치만 수억 원에 달하는 보물이었습니다. 윤서는 포장지를 살짝 들쳐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엄마 곁에 못 갈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다시 나온 복자가 발소리도 없이 윤서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이게 뭐야? 복자의 손이 순식간에 액자를 낚아챘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액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복자가 더 빨랐습니다. 아,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거 깨지는 거예요. 깨지긴 뭐가 깨져? 어디 보자. 이게 뭐야? 무슨 유치원생이 낙서한 것 같은 그림을 선물이라고 준비했어? 복자는 액자를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보나 마나 그 식당 구석에 걸려있던 거 떼어온 거지? 너희 친정 수준이 참 알만하다. 이런 쓰레기를 우리 집 귀한 거실 베란다에 뒀단 말이야? 재수없게 정말. 쓰레기라니요, 어머님. 그거 정말 귀한 그림이에요. 작가님이 정성 들여 그린 거라고요. 윤서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복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갑자기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님, 윤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구두굽으로 그림 한가운데를 짓밟았습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캔버스가 찢어지고 화려한 물감이 문질러졌습니다. 이런 걸 가져오면 복이 달아나는 거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림을 들여와? 식당 일이나 거들지 무슨 예술 타령이야. 너희 엄마 생일이면 생일이지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넌 이제 이 집 귀신이 될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해. 복자는 발로 그림을 저 멀리 차버리고는 거실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사이로 망가진 그림을 끌어안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짓밟힌 것은 그림이 아니라
윤서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단 2번의 신호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야.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모레 생신인데 내가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 전화기 너머 신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딸의 목소리만으로도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거실 창문이 열리며 복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서,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전 부칠 재료 다듬으라고 했지. 식당 딸이면 손이라도 빨라야 할 거 아냐. 너희 엄마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하니? 그까지 그림 좀 밟았다고 유세야? 지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서재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3년 전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지수는 반대하면서도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가 이런 멸시와 학대라는 사실에 지수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윤서야, 울지 마라.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킹메이커 신지수의 딸이야. 저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내가 곧 알게 해주마. 엄마, 그러지 마. 나 그냥 조용히. 아니, 조용한 시간은 끝났다, 윤서야. 이제 그만 돌아오렴. 내 자리가 어디인지 저 무지한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되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비서, 구진상 본부장이 운영하는 한도건설, 거기 들어간 브릿지론 자금 오늘 4시부로 전액 회수해. 그리고 그 집안 자산 내역 전부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 단 1분도 지체하지 마.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딸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윤서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 선 사위 구진상의 눈은 욕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잃어봐야 무엇이 잘못된 건지 깨닫는 법이지. 사부인, 당신이 짓밟은 건 그림이 아니라 당신들 집안의 마지막 구명줄이었어. 지수의 나직한 혼잣말이 어두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윤서의 흐느낌과 복자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서의 3년간의 인내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건설의 사무실 안은 에어컨 바람조차 식히지 못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구진상은 책상을 쾅 내려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의적이었던 주거래 은행과 투자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진상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임복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윤서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윤서의 손가락에는 어제 입은 상처를 가린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 말 똑똑히 들었지? 내일 모레 내 환갑잔치는 우리 구씨 집안의 위신이 걸린 문제야. 그 호텔 연회장에 오실 분들이 보통 분들인 줄 아니? 건설협회 회장님, 사모님부터 국회의원 부인까지 다 오신다고. 윤서는 바닥을 보며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긴 뭘 잘해. 너 지금 내 말 우습게 듣는 모양인데 이번 잔치 음식은 내가 전부 직접 준비해라. 호텔 음식은 성의가 없어서 안 되겠어. 특히 우리 집안 내림 음식인 삼색전이랑 신선로는 내 손으로 직접 해야 정성이 들어가는 법이야. 손님들 20명분 한치 오차도 없이 준비해놔. 윤서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명분의 잔치 음식을 혼자서 다 하라는 것은 사실상 잠을 자지 말고 일을 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 20명분 음식을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손이라도 좀 붙여주시면. 어디서 말대꾸야. 너희 집 식당 한다며? 식당 딸이 그깟 전 몇 장 붙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엄살이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피눈물 나게 돈 벌어오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 정성도 못 보여? 하기 싫으면 당장 내 짐 싸서 그 구석진 식모살이 하던 집으로 돌아가든가. 복자의 폭언에 윤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진상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상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복자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그놈의 작은 문제는 아직도 안 풀린 거니? 말도 마세요, 엄마. 투자사 쪽에서 갑자기 보증을 더 서라고 난리예요. 브릿지론 1개월 연장도 안 해준다니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어디 큰 손이라도 잡아야지 이대로는 부도나요. 진상의 말에 복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슬쩍 부엌 쪽에서 떨고 있는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진상아, 그래서 내가 이번 환갑잔치를 더 크게 하려는 거야. 거기 오시는 사모님들이 움직이는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가서 고개 좀 숙이고 내가 음식으로 점수 좀 따놓으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윤서,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최고급으로 준비해야 한다. 알았니? 진상은 귀찮다는 듯 윤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었지, 윤서야? 엄마 환갑잔치가 우리 회사 살리는 마지막 기회야. 너 평소에 요리 잘하잖아. 이번 한 번만 고생해줘. 나 정말 이번 공사 못 따내면 끝장이야. 윤서는 자신을 도구가 아닌 한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제 그만 돌아오렴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내라는 것을 알기에 윤서는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할게요. 그날 밤부터 윤서의 지옥 같은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부엌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를 혼자 다듬고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어제 베인 상처가 쓰라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부엌 창문 너머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팬 앞에 섰습니다. 전을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방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구석에서 깨어 있는 것은 오직 며칠째 잠을 못 잔 윤서와 끓어오르는 찌개 냄비뿐이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앉은 윤서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수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윤서야, 비가 오기 전이 가장 습하고 더운 법이다. 내가 겪는 그 어둠이 곧 끝날 테니 조금만 더 기운 내라. 엄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단다. 윤서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전을 붙이던 팬 안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윤서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다시 뒤집개를 쥐었습니다. 지수의 문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심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핏기 없는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밤새 준비한 30가지가 넘는 잔치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거만하게 걸어 나와 젓가락으로 음식을 하나하나 뒤적거렸습니다. 이건 간이 좀 싱겁다. 저건 색깔이 왜 이리 칙칙해? 너 정말 정성을 들이긴 한 거니? 내 손님들이 드실 음식인데 창피하게 이게 뭐야? 복자의 트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복자가 주방 바닥에 떨어진 파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라는 애가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을 해?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지. 이 게으른 것, 식당 딸 아니랄까봐 지저분한 건 알아줘야 해. 복자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윤서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윤서의 버선과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윤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과를 하며 바닥을 닦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20인분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잔치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미리 보내둘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 저 눈빛 좀 봐. 너 지금 시어머니 노려보는 거니? 진상아, 너 저 옆편네 좀 봐라. 방에서 나오던 진상은 상황을 대충 훑어보더니 윤서에게 눈총을 주었습니다. 윤서야, 엄마 잔칫날 앞두고 왜 그래? 조용히 좀 하자. 나 지금 은행 지점장 만나러 가야 하니까 군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진상은 윤서의 상처투성이 손은 보지도 못한 채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윤서는 비어버린 남편의 자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남겨둘 미련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야, 준비는 다 되었니? 네, 엄마. 어머님 환갑잔치 음식은 방금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부친 그 기름진 음식들이 저들의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릴 시간이구나. 나도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마. 연회장에서 보자꾸나. 전화를 끄는 윤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가려졌던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가 던져준 낡은 외출복 대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자는 거실에서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우리 집안도 진짜 명문가가 되는 거야. 고위직 사모님들이 내 음식 솜씨 칭찬하시겠지? 복자는 자신의 파멸이 담긴 음식을 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윤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걸음이자 킹메이커의 후계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임복자 여사 환갑 기념 연회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회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복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초대받은 사모님들의 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 다들 바쁘신가? 왜 아무도 안 오지? 복자가 초조하게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윤서가 밤새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연회장을 채운 것은 손님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 냄새와 무거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연회장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수트 차림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는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윤서의 친정엄마 킹메이커의 수장 신지수였습니다. 복자는 지수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그 화려한 등장에 압도되어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 저 귀하신 분은 누구시지? 혹시 우리 진상이 회사를 도와주러 오신 투자자분인가? 복자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시선은 복자를 지나쳐 뒤에 서 있던 딸 윤서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예리한 칼날처럼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사부인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어쩌나? 복자는 의아한 듯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사부인이라니요, 누구신데? 지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복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식당 집딸 하윤서의 엄마입니다. 복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떨구어진 고개 위로 지수의 차가운 미소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임복자가 꿈꾸던 환갑잔치의 시작이자 구씨 집안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59살 임복자는 자신의 눈앞에 선 여자가 하윤서의 친정엄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그 중심에 선 신지수의 기운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서 있던 아들 구진상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구진상 역시 사색이 되어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윤서 엄마라고요? 그럴 리가. 윤서 친정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복자의 물음에 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신고 있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작은 식당이라. 우리 윤서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기야, 내 딸이 워낙 검소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굳이 내 이름을 팔 필요를 못 느꼈겠지. 하지만 사부인, 식당 주인이라고 해서 당신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수의 시선이 윤서의 상처투성이 손으로 향했습니다.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딸의 손을 보는 지수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 눈빛에 압도된 진상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킹메이커라니요. 정말 그 펀드 회사의 신지수 회장님이 맞으신 건가요? 자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다행이군. 한도건설 본부장으로서 투자 시장의 흐름은 읽고 있었나 보지. 그런데 어쩌나. 자네가 그토록 매달리던 브릿지론, 자금, 그리고 내일부터 회수될 모든 투자금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지. 진상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주, 한도건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바로 눈앞의 장모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각 한도건설 본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소집된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자재 납품을 중단하신다고요? 아니, 결제일은 다음 주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 왔습니다. 대출 연장 승인이 취소되었다고요.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로 부도 처리하겠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비명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지수의 명령 한마디에 거대한 자금의 댐이 일시에 닫혀버린 것입니다. 한도건설이 진행하던 모든 공사 현장에는 자재를 실은 트럭 대신 장비를 회수하려는 업체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노임체불 소식을 듣고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호텔 연회장, 지수는 비서가 내미는 태블릿 PC를 받아 진상에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도건설의 지표들과 부도 위기를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가득했습니다. 보게나, 이게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실체야. 내가 3년 동안 내 딸을 봐서 참아왔던 특혜들이 사라지면 자네 회사는 그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해. 1분 1초마다 자네 집안의 재산이 증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갑잔치나 하고 있을 여유가 있나? 복자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며느리의 배경이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회장님, 아니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윤서가 그렇게 귀한 댁 따님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진상이 저 회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복자는 지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지수는 혐오스러운 듯 치맛자락을 갈무리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내 딸에게 전 부치라고 시키고 그림을 짓밟던 그 손으로 감히 누굴 만지려 합니까? 사부인, 당신은 권력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군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윤서는 뒤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간 자신을 옥죄었던 시댁 식구들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카타르시스보다는 허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다가가 엄마 지수의 곁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여기서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윤서의 목소리에 진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내가 장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말만 듣고 너한테 소홀했던 거 다 반성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도와주면 우리 회사 금방 살아날 수 있잖아. 진상의 애걸복걸에 윤서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상 씨,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야. 무너지는 당신의 성을 다시 쌓아줄 도구가 필요할 뿐이지. 3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상처를 봐준 적이 없어. 이제 그 성은 당신 손으로 지켜봐. 지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복자가 밤새 윤서를 괴롭히며 만들게 했던 음식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음식들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음식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이 가득 담긴 것들이니 남김없이 드시게나. 아마 당신들이 앞으로 먹게 될 가장 호화로운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 지수와 윤서가 연회장을 빠져나가자 문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주저앉아 통곡하는 복자와 넋이 나간 듯 모니터만 바라보는 진상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한도건설의 부도 소식은 경제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신지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히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도건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부실 공사와 분식회계 자료들을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자금난에 수사기관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구씨 집안은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복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보석함부터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순식간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거야. 손대지 마. 복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상은 서재에 틀어박혀 연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사업 파트너들은 전화를 피하거나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구진상입니다. 네, 지금 바쁘시다고요? 아니, 잠시만요. 뚜뚜 소리만 들리는 수화기를 들고 진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그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아내가 그 성을 지탱하던 거대한 안반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한편 윤서는 친정집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댁에서의 3년이 마치 긴 악몽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지수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아야지.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지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윤서야, 악인에게 베푸는 동정은 더 큰 악을 낳는 법이다. 저들은 내가 약자일 때 철저하게 짓밟았다.
강자의 자비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저들은 그 가치를 발로 찼단다. 윤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들 중 어디선가는 구씨 집안의 몰락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한 가문을 파멸시키는데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도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구진상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들이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야.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가짜 명예와 자존심까지 모두 잿더미가 될 거다. 지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겪은 오욕의 세월을 사회적,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상받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은 이제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들기 전 휴대폰에 저장된 진상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둘 지워나갔습니다. 사진 속에 행복했던 모습들은 이제 무의미한 픽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윤서의 마음속에는 시댁에 대한 증오도 남편에 대한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켜준 엄마의 단단한 사랑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결연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수의 서재 불빛만이 홀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행될 한도건설 인수합병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파괴 뒤에는 새로운 건설이 뒤따르는 법, 지수는 딸에게 줄 가장 화려한 복수이자 선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손은 멈추지 않고 정이라는 이름의 체스판 위에서 마지막 킹을 쓰러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도건설의 부도 위기가 가시화된 지 단 사흘 만에 구씨 가문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때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자랑하던 거실에는 압류를 예고하는 공문들과 비톡촉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구진상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여기저기 자금을 구걸하러 다녔고 임복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회사 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진상이가 횡령이라니?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복자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하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평소처럼 조용한 걸음걸이였지만 입고 있는 옷과 풍기는 분위기는 이전의 식모 며느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인사 대신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윤서야, 너 왔니?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복자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윤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몸을 살짝 비키자 복자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짐 챙기러 왔어요. 이제 이 집에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네요. 짐은 무슨 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너희 엄마 그 신 회장님께 말씀드렸니? 우리 사정 좀 봐달라고 말이야. 복자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표독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재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그 뒤를 쫓아오며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우리 진상이 저대로 무너지면 너도 이혼녀야.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너희 엄마가 운영한다는 그 펀드 회사, 거기 돈 좀 많다며? 우리 건설사 현장 하나만 살려달라고 해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정말 친딸처럼 대할게. 응? 내가 미안하다. 그림 밟은 거 사과하마. 윤서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 복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죠.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돈줄이 끊기니까 사과하는 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철저한 투자자입니다. 가치 없는 곳에 돈을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뭐, 가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너희 집 식당 한다며.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 중에 돈 좀 굴리는 사람 많을 거 아냐?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봐. 식당 하는 주제에 사교계 큰손인 척하는 내 엄마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복자는 여전히 지수의 진짜 위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신지수는 여전히 운 좋게 돈 좀 만지는 식당 주인 내지는 졸부 투자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무지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끝까지 무식하시네요. 엄마가 하시는 식당 손님들요? 그래요. 그분들 중엔 이 나라 경제를 주무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어머님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하죠? 어머님은 그분들에게 정성 가득한 전이나 부쳐주실 건가요? 그때 남편 진상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상은 윤서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검찰에서 연락 오고 채권자들은 죽이겠다고 협박해. 장모님께 한 번만,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해줘. 1개월, 아니 3주면 돼. 3주만 있으면 자금 회전시킬 수 있어. 진상의 비참한 모습에 윤서의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진상 씨, 당신이 나한테 3년 동안 했던 말 기억해?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며. 우리 엄마 생일에도 전 부치라고 날 부엌에 가두고 내가 올 때 당신은 잠만 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친정 돈을 빌려달라고? 당신 참 뻔뻔하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집안이 화목해지는 줄 알았어. 윤서야, 우리 3년 동안 부부였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진상이 윤서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복자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윤서야, 부부 정이 있지. 내가 가서 그 잘난 엄마한테 전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 진상이가 너 공주처럼 모시고 살 거라고. 식당 딸이 이만한 집안 며느리 된 것도 다 우리 덕 아니니? 복자의 이 대책 없는 오만함은 윤서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진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공주처럼 모시고 살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내 왕국이 있거든요. 당신들이 말한 그 식당 손님들이 오늘 오후에 어머님 환갑잔치 현장으로 다 모일 거예요. 거기서 직접 물어보세요. 아, 참. 호텔 연회장은 이미 엄마가 취소하셨고 대신 엄마가 소유한 다른 건물로 장소를 옮겼으니 그리로 오세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내죠. 윤서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윤서의 뒤로 복자와 진상의 비명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윤서야, 너 어디가? 가지마. 야, 하윤서. 현관을 나선 윤서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차 안에는 지수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다 되었니? 네, 엄마. 정말 끝까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남을 무시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지가 죄가 되는 세상이란다. 특히 타인의 눈물을 우습게 여긴 자들에게 무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지. 걱정 마라. 오늘 그 연회장에서 저들이 평생 잊지 못할 진짜 큰손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차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수가 VIP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 소유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늘 이곳에서 임복자의 재개체 환갑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축하의 자리가 아닌 공개 처형의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복자와 진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건물 앞에 선 두 사람은 잔뜩 주눅이 든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수트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설수록 압도적인 인테리어와 정적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복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진상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상아,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 오는 손님들이 돈줄이야. 내가 장모님 비위 잘 맞추고 그 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면 한도건설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나 오늘 자존심 다 버렸어. 무조건 빌어야지. 두 사람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홀 안에는 단 한 개의 테이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상석에는 신지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몰라보게 화려해진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몇몇 중년 남녀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저희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손님들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환갑을 맞은 임복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한도건설 본부장인데. 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형 건설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한도건설? 아, 그 어제 날짜로 채권단 관리 들어간 부실 기업 말입니까? 거기 본부장이 여기엔 웬일입니까? 신 회장님, 오늘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신다더니 이 사람들입니까? 남자의 말에 복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우아한 부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아들이 정말 유능해요. 자금이 잠깐 막혀서 그렇지. 이번엔 부인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윤서가 예전에 일했던 자산운용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유능한 본부장이 자기 아내 손이 다 터지도록 전을 부치게 합니까? 신 회장님 딸인 줄은 몰랐지만 하 본부장은 우리 업계에서 전설적인 에이스였어요. 그런 인재를 집안 일꾼으로 부려먹었다니 안목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복자와 진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들이 지수가 말한 식당 손님들이자 자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대한민국 경제의 실세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축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지수의 딸을 괴롭힌 미개한 인간들을 구경하러 온 관중들이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당신이 그랬죠? 우리 윤서한테 식당 손님들 중에 돈 좀 빌려줄 큰 손 없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자, 이제 직접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도와줄 마음이 생길지 말입니다. 진상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지해서 귀한 분을 몰라봤습니다. 윤서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복자 역시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우리 집안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 윤서 발 닦아주며 살게요. 하지만 연회장에 모인 이들의 눈빛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발을 닦아주겠다고요? 아니요. 당신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자리니까요. 지수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한도건설의 최종 파산 고지서와 함께 구진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떴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기댈 곳은 없습니다. 돈으로 산 인맥도 돈으로 세운 자존심도 오늘로 끝입니다. 무지함의 대가는 당신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겁니다. 연회장 안에는 복자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지수와 윤서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구걸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법과 정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지함이 부른 비극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지수의 프라이빗 클럽 연회장은 정적마저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임복자와 구진상은 대리석 바닥 위에 복이 흉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신지수는 상석에 앉아 그 비참한 풍경을 마치 한 편의 지루한 연극을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구속이라니요. 우리 진상이가 감옥에 가면 저는 어떡합니까? 복자는 지수의 구두 발치까지 기어와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곁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걷어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임복자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감옥에 가는 걱정보다 당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딸의 인생 3년을 지옥으로 만든 죄, 그리고 남의 귀한 자식을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가문의 격을 운운하던 그 오만한 말입니다. 지수의 시선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진상에게로 향했습니다. 구진상 본부장, 자네는 경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도 남편으로서의 도리도 저버렸어. 자네 회사의 분식 회계와 횡령 자료를 보게나.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자네가 욕심을 채우느라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야. 나는 그저 그 무덤 위에 흙을 조금 더 빨리 덮었을 뿐이지. 진상은 파르르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윤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이혼도 안 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검찰 고발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그때 지수의 옆에 앉아있던 하윤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예전의 가냘픈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서늘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속죄요? 진상 씨, 당신은 속죄의 뜻을 모르나 봐요. 당신이 지금 무서운 건 내가 겪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화려한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부족한 배경을 메워줄 그럴듯한 액세서리였을 뿐이지. 이제 그 액세서리가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겁을 내? 윤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진상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건 재물손괴에 대한 소송장이야. 당신 어머니가 짓밟은 그 그림,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 세계적인 경매 사이트에서 이미 낙찰가가 5억을 넘어섰던 작품이야. 그리고 이건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증거들이 담긴 녹취록과 진단서고, 복자는 소송장이라는 말에 자지러지며 소리쳤습니다. 5억? 그까지 종이 쪼가리가 무슨 5억이야. 너희가 우리 집안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지. 진상아, 이거 다 가짜야. 저것들이 짜고 우리를 치려는 거라고. 복자의 악다구니에 지수는 차갑게 훗 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수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연회장 스크린에 해당 그림의 낙찰 증명서와 작가의 친필 서명이 담긴 보증서가 크게 떴습니다. 무지함은 때로 용감함을 낳지만 결국 파멸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죠. 임복자 씨, 당신은 내 딸의 자부심을 짓밟았고 나는 당신의 전 재산을 짓밟을 생각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액을 합치면 당신들이 남은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액수가 나올 테니까. 연회장 입구에서는 시누이들인 구경진과 구경이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간데없고 압수수색을 당한 듯 엉망진창인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이게 다 뭐야? 우리 매장 입구가 봉쇄됐어. 세무조사라고 난리란 말이야. 시누이들은 지수의 앞에 서자마자 그 기운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녀들을 한심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그 돈, 전부 우리 윤서 친정에서 나간 투자금이었다는 걸 몰랐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너희들은 남의 피 같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그 돈을 대주는 사람을 멸시했어. 이제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전부 벗겨줄 때가 됐구나. 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포식자의 강림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는 복자와 진상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이 당신 환갑잔치라고 했지? 그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마. 한도건설은 내일 아침 9시부로 최종 부도 처리된다. 그리고 구진상 본부장은 10시 정각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게 될 거야. 내가 이미 손을 다 써놨으니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회장님, 사부인, 닥치세요. 누가 당신 사부인입니까? 당신은 그저 내 딸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장애물을 치웠으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판 지옥에서 서로를 뜯어먹으며 사세요. 지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을 엄마의 손등 위에 겹쳤습니다. 3년간의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쾌감이라기보다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지수와 윤서가 연회장을 걸어나가는 동안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는 복자의 처절한 곡소리와 진상의 비겁한 변명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하윤서. 진상의 울부짖음이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단절되었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고 클럽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잘했다, 윤서야. 이제야 내 눈빛이 살아나는구나.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아니, 이제 시작이란다. 파괴가 끝났으니 이제 건설을 해야지. 저들이 망가뜨린 내 자존심 위에 더 크고 화려한 너만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킹메이커의 후계자답게 말이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밤 공기가 두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윤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심의 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밝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지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도건설 인수팀 가동해.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필요 없지만 그들이 가진 핵심 기술력과 부지는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해. 아주 헐값에 뼈 한 조각 남기지 말고 전부 씹어 삼켜. 지수의 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친 복수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학대한 자들을 파멸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자산까지 합법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포식자 신지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착한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잔인할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 곁에서 제대로 배울게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원하던 대답이다. 너는 내 딸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야. 리무진은 화려한 불빛이 흐르는 강남대로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클럽 건물 안에서는 한 가문의 파멸이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임복자의 환갑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로 기록될 것이며 신지수의 등장으로 시작된 파문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구씨 가문의 흔적조차 지워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중견 건설사 한도건설 최종 부도 구진상 본부장 횡령 혐의 긴급 체포. 복자는 집 앞에서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을 질렀고 시누이들은 가압류 딱지가 붙은 매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윤서는 킹메이커 본사 건물의 최고층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딸에게 새로운 명함을 건넸습니다. 킹메이커 전략기획본부장 하윤서. 자, 이제 너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렴. 한도건설 인수 합병건이다. 내가 당한 고통의 무게만큼 저 회사를 멋지게 리모델링해봐. 윤서는 명함을 만지며 엷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식자의 강림은 단순히 한 시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지수와 윤서, 두 모녀의 본격적인 행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킹메이커 본사 고층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풍경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하윤서는 이제 앞치마 대신 몸에 딱 맞는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초췌하다 못해 유령처럼 변해버린 구진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잠시 변호사 접견 명목으로 빼돌려진 그는 이곳이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윤서를 애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야. 아니, 하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 정말 이대로 감옥에 가면 끝입니다. 어머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진 한도건설 지분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진상의 갈라진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서류 한 뭉치를 그에게 밀어 던졌습니다. 지분 포기. 진상 씨, 당신은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봐요. 당신이 가진 지분은 이미 휴지 조각이에요. 어제부로 한도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됐고 채권단은 당신 집안의 모든 은닉 자산까지 압류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당신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남아있기나 해? 윤서의 냉정한 말투에 진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시간이 있잖아요. 3년이에요, 3년. 그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그 말에 윤서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움이 아닌 지독한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3년? 그래요. 그 3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 이제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볼까 해요. 여기 이 서류들을 보세요. 이건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내역, 그리고 시누이들이 내 카드로 결제한 사치품 목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신 어머니 임복자 씨가 내 친정 식당이 망해간다고 소문을 내서 우리 엄마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고, 윤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손괴 5억, 명예훼손 10억, 명예도용에 따른 민사배상 8억.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집안에서 식모처럼 살며 노동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5억. 합계 38억이에요. 구진상 씨, 당신 지금 이 돈 갚을 수 있어? 진상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8억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윤서야, 너 정말 독해졌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건 당신들과 당신네 식구들이야. 내가 울면서 거실 바닥을 닦을 때 당신은 침대에 누워 게임이나 했지. 내가 손가락에 피를 흘리며 전을 붙일 때 당신 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어.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엄마 기분 맞춰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했지? 이제 그 도리 법대로 따져보자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신지수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서가 건네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진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박 비서, 한도건설 핵심 기술 특허권 이전 작업은 어떻게 됐나? 네, 회장님. 방금 법원 승인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도건설은 이름만 남은 껍데기입니다. 지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진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 했습니다. 구 본부장, 자네가 내 딸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얻은 이득이 얼마인 줄 아나? 자네 회사가 버틴 그 시간들, 전부 내가 뒤에서 밀어준 자금 덕분이었어. 나는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기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줬던 거야. 그런데 자네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독을 탔더군. 지수는 진상의 앞에 아주 낡은 통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 줄 아나? 우리 윤서가 결혼할 때 가져간 비상금 통장이야. 자네 어머니가 윤서 몰래 빼앗아서 자기 계모임 돈으로 썼더군. 5천만 원. 당신들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이건 윤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그 비열한 근성이 문제라는 거야. 진상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다시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38억. 자네 집안에 남은 부동산과 시누이들의 매장 권리금까지 전부 압류해서 회수할 거다. 자네는 감옥에서 나오면 빈털터리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쟁이가 되어 있을 거야. 그게 내 딸의 눈물에 대한 정당한 이자란다. 진상은 결국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엄마만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해주세요. 노인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말에 윤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가 없어? 당신 어머니가 내 엄마 생신 선물을 짓밟을 때, 그때 내 엄마가 느꼈을 수치심은 생각 안 해봤어? 당신 어머니는 노인이 아니라 남의 귀한 자식을 노예처럼 부린 가해자일 뿐이야. 동정하지 마. 그 동정이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테니까.
윤서는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임복자가 있는 집안의 풍경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어 있었고 복자는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아들이 본부장이야. 너희가 감히 누굴 건드려. 복자의 비참한 발악을 지켜보던 진상은 결국 정신을 놓은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모든 게 신기루였어. 신기루가 아니라 인과응보예요. 진상씨. 윤서는 진상의 앞에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마지막 양심을 테스트하는 서류야. 깔끔하게 도장 찍어. 그러면 형사 재판에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처벌 불원서 정도는 써줄 용의가 있으니까. 하지만 거부한다면 난 내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 당신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만들 거야. 진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의 손은 이제 파멸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완성되자 경찰들이 들어와 진상을 다시 연행해 갔습니다. 끌려나가는 진상의 뒷모습을 보며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후련하니? 아니요, 엄마.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제 시간이 불쌍해서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사람의 진심을 이용한 저들이 나쁜 거지. 윤서야, 3년의 세월은 잊어버려. 이제 내 앞에는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압류한 자산들 전부 매각 처리하고 그 돈은 윤서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돌려. 저들의 더러운 돈이 의미 있게 쓰이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윤서는 회의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갇혀 지냈던 시댁의 어두운 부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밝은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자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시는 누구를 위해 전을 붙이거나 무릎을 꿇지 마라. 너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 태어난 거니까. 지수와 윤서는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배치된 수많은 직원들이 윤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본부장님이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3년 전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야 혹은 너라고 불리던 며느리 하윤서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결혼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3년의 인연이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윤서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게 될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씨 집안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임복자는 결국 치매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시누이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장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보복은 철저했고 윤서의 청사는 완벽했습니다. 3년의 위자료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여성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귀중한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책상에 앉아 킹메이커의 다음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한도건설 부지 재개발 및 청년 창업센터 건립. 자신이 고통받았던 그 장소를 희망의 장소로 바꾸는 계획이었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산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오직 전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킹메이커 본사 지하 주차장에 육중한 셔터가 올라가고 세 대의 검은색 세단이 나란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내린 하윤서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뒤로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블라우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본사 로비에 발을 디뎠습니다.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라는 외침이 드넓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곁에는 신지수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섰습니다. 기분이 어떠니, 윤서야? 3년 만에 다시 밟는 내 진짜 일터가. 지수의 물음에 윤서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낯설지 않아요, 엄마. 지난 3년이 마치 긴 휴가였던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고약하고 불쾌한 휴가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59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다급히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본부장님, 구진상 씨와 임복자 씨가 지금 본사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호팀이 제지하고는 있지만 취재진이 몰릴까봐 우려됩니다. 지수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윤서야, 어떻게 할까? 그냥 공권력을 투입할까? 아니면 내가 직접 마침표를 찍겠니?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술을 말아 올렸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도망치는 건 약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제가 직접 그들의 환상을 깨부숴줘야겠어요. 윤서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방, 회사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두 남녀가 보였습니다. 임복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빛바랜 한복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간데없고 그저 길거리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구진상이 경찰에 연행되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윤서를 보호하며 벽을 만들었습니다. 윤서를 발견한 복자가 무릎으로 기어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서야, 하윤서, 너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진상이 감옥 보내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복자의 악다구니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아니 임복자 씨. 제가 사람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짐승이었으면 진작에 당신들 목을 물어뜯었겠죠. 지난 3년 동안
제가 당신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저를 그 집 귀신으로 만들겠다면서요. 그건 다 교육 차원에서 그런 거지. 내가 우리 집 가풍을 몰라서 가르치려다 보니 조금 과했던 것뿐이야. 진상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진상이 윤서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단번에 제압당했습니다. 진상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엄마만이라도 살려줘. 이 노인네 갈 곳이 없어. 우리가 살던 집, 그거 하나만이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내 노예로 살게. 응? 제발. 윤서는 진상의 비굴한 모습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진상씨,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네. 당신 노예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신이 돌려달라고 하는 그 집?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킹메이커가 낙찰받았어. 그리고 조만간 허물어 버릴 거야. 당신들의 오만이 쌓여있던 그 불쾌한 공간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질 거거든. 윤서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꺼내 복자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저한테 3년 동안 시킨 노동에 대한 최저 시급 정산서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작은 돈은 어머님이 제 엄마 선물을 밟았을 때 제가 느꼈던 모멸감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최소한의 생계비예요. 그걸로 고시원을 구하든 식당 일을 구하든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뭐? 고시원?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복자가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진상은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구진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진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복자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안 돼. 이 나쁜 년아, 천벌을 받을 거야. 윤서는 그들을 뒤로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와 곡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윤서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온 윤서에게 지수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진짜 내 딸로 돌아왔구나. 엄마, 저 사람들이 말한 천벌. 그런 게 있다면 이미 저들이 받고 있는 거겠죠? 천벌은 신이 내리는 게 아니란다. 스스로 지은 죄가 거울이 되어 돌아오는 거지. 자, 이제 지저분한 청소는 끝났다. 이제 내가 진짜 앉아야 할 자리에 가자. 지수는 윤서를 데리고 59층 본부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광활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역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략기획본부장 하윤서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남산과 한강, 그리고 수많은 빌딩 숲이 이제는 자신의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좁은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하윤서는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킹메이커의 후계자 하윤서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수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말해보렴. 한도건설의 부지를 인수해서
그곳에 싱글맘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저처럼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돕는 곳이요. 그 건물의 이름은 윤서의 뜰로 할 거예요. 지수는 감동한 듯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단순히 부수고 망가뜨리는 게 복수의 끝이 아니라는 걸 너는 벌써 알고 있네. 파괴한 자리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수지. 윤서는 곧바로 비서실에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비서님, 한도건설 부지 인수팀 바로 가동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 권익 보호 단체들과 연계해서 센터 기획안 초안 가져오시고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네, 본부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윤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은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와 윤서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가 직접 운영하는 정재계 인사들만 드나든다는 그 비밀 식당이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당당히 그곳의 상석에 앉아 엄마와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서야, 이제 정말 자유가 된 걸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무지한 자들이 만든 굴레일 뿐이야. 딸은 언제나 딸이고 내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이지. 너는 이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란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찬란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속에서 구진상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누워있을 것이고 임복자는 낡은 여인 숙방에서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진행될 프로젝트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눈부신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귀환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권력을 되찾은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하윤서는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며 그녀가 내딛는 길마다 정의로운 파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적혀 있던 구진상의 아내라는 문구를 지우고 그 위에 굵은 글씨로 다시 적었습니다. 킹메이커 하윤서, 세상을 설계하다. 윤서의 방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자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출가 외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승리한 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한도건설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강남의 노른자 위 땅. 그곳에는 이제 한도라는 이름 대신 거대한 가림막 위로 윤서의 뜰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윤서가 킹메이커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지휘하는 첫 번째 대규모 사업이자 자신의 3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상징적인 현장이었습니다. 하윤서는 흰색 안전모를 쓰고 감청색 수트 위에 현장용 점퍼를 걸친 채 건설 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치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신지수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었습니다. 윤서야,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를 기억하니? 지수의 물음에 윤서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구진상 씨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이부지를 구경 왔을 때 진상 씨는 이곳에 자기 이름의 초고층 타워를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그가 꿈꿨던 건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오만의 탑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이곳에 다른 것을 심기로 했구나. 네. 저는 이곳에 연대를 심으려고 해요.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최고급 어린이집과 교육센터를, 4층 이상은 직업훈련원과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배치할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때 현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낡은 옷차림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석으로 간신히 풀려난 구진상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양복 대신 시장 바닥에서 산 듯한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술과 스트레스로 인해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호원들에게 길을 터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상은 비틀거리며 윤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서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에 잠시 압도된 듯 멈칫하더니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윤서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엄마가 지금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약값이 없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너한테 했던 짓들 다 내가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진상의 통곡은 처절했지만 윤서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진상 씨, 당신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쫓겨나는 건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남의 인생을 헐값에 부려먹고 남의 돈을 우습게 여겼던 그 오만함의 결과일 뿐이지. 그리고 약값? 당신 시누이들이 숨겨놓았던 명품 가방들, 내가 전부 압류 처리한 거 몰라요? 당신 집안의 사치는 다른 사람의 눈물로 만든 거였어. 이제 그 눈물을 당신들이 마실 차례인 것뿐이야.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판도라의 상자처럼 마지막엔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진상의 말에 윤서는 실수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요? 그래요. 당신들은 나에게 판도라의 상자였지. 그 안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 학대와 멸시가 쏟아져 나왔으니까. 하지만 당신들이 간과한 게 있어. 상자 가장 밑바닥에 남은 희망은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나를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윤서는 비서가 건네준 서류 한 장을 진상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씨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자산이자 진상이 숨겨두었던 해외 차명 계좌의 동결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당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미안하지만 이것도 이제 공익재단으로 귀속될 거야. 당신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하나 남았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 경찰들이 현장에 나타나 진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상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하윤서,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너도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라는 악다구니가 멀어질수록 현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수가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판도라의 약속이 지켜졌어. 네, 엄마. 상자 밑바닥에 있던 희망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예요.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착공을 알리는 발파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낡은 건물의 잔해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구씨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소리이자 새로운 하윤서의 시대가 열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몇 달 뒤 윤서의 뜰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윤서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대신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며 제가 가진 꿈과 재능을 거세당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혹은 어딘가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수많은 윤서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태양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객석 맨 앞줄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킹메이커의 수장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느끼는 지극한 보람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윤서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지수가 미리 준비한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3년 전 시댁 뒷마당에서 몰래 키우려다 시어머니에게 들켜 짓밟혔던 바로 그 꽃 칼라였습니다. 다시 피었구나. 윤서는 꽃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칼라의 꽃말은 열정과 청정, 시련을 겪고 더 단단해진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 노을은 끝이 아닌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을 약속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댁에 부엌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 짓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설계하고 사람을 살리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킹메이커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구씨 가문의 몰락은 뉴스에서 잠시 다뤄지다 금세 잊혔습니다. 진상은 차가운 감옥에서, 복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요양원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묵묵히 치러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파멸보다 하윤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치에 더 열광했습니다. 윤서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건 희망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지수가 다가와 윤서와 나란히 섰습니다. 두 모녀의 실루엣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그려졌습니다. 출가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연대만이 존재했습니다. 판도라의 약속 프로젝트는
그렇게 완벽한 성공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서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킹메이커의 후계자를 넘어 이 시대 여성들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포식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윤서의 눈동자 속에 비친 그 불빛들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써내려갈 찬란한 역사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이제 오직 영광의 시간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